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욘드에서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이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배워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 젊은 고혈압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는요. 이대 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편욱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신데 비욘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욘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서 순환기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편욱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대한심장학회, 대한중재시술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 주제가 젊은 고혈압입니다. 이게 또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예,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네. 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죠. 그리고 또 조절을 잘하면 분명히 그 효과가 뚜렷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금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젊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또는 뭐 미래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조금 더 건강 정보를 주고 잘 대처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아주 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막 흔히 쓰리고라고 해서 이런 만성 질환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기는 병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뭐 저도 막 뉴스에서 막 젊은 고혈압 이런 거 나와도 막 잘 보지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좀 더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또 전화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 1551-7588번으로 전화 주시면 교수님께서 아주 실시간으로 자세한 답변 들려드릴 테니까 전화로도 궁금하신 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요 또 자료를 굉장히 또 많이 풍부하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젊은 고혈압 아마도 이 젊은 고혈압 하면 솔직히 사람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젊은데 고혈압이 있는 게 맞나? 또는 뭐 좀 혈압 좀 높기로서는 뭐 문제가 되겠나?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셨을 거고 또 관심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의뢰를 받고 그 유튜브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걸 좀 물었더니 뭐 그냥 흔한 얘기로 나이 든 사람은 정보를 구글에서 얻고 이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그 하루 이렇게 뭐 이거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표를 보면은 거의 한 달에 40시간이 넘어가니까 누구든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한다는 거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서 젊은 환자분들 또는 뭐 그 환자가 되실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좀 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유튜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순서는 적은 숫자부터 많은 숫자까지 이 44만이 적은 숫자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99만, 그다음에 100만, 102만도 있고 114만, 뭐 117만에서 제일 많은 건 20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구나라는 것에 제가 이 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이 한 분만 빼고는
요 분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조금 내용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오늘 이런 강의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견줄 만한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서 혈압 조절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5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환자 현황, 또 늘어나는지, 또 특징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뭐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관리법, 뭐 관리를 왜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답이 되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새 뭐 의정 갈등 때문에 자꾸 이제 당직을 서는데 제가 이제 5월 25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당직을 네. 서고 있는데 한 3시쯤 되죠. 이 3시에 헬기를 타고 이 항공구급대 헬기를 통해서 환자가 이송이 됐습니다. 응급실에 왔는데 이분이 등산하다가 아주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뭐 매주 가다시피 할 정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뭐 북한산이죠. 거기에서 가슴 통증이 와가지고 헬기를 타고 우리 병원에 오셨어요. 응급인 거죠. 응급이죠. 네. 여기 심전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막 별이 많잖아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마라. 급성심근경색증이다. 그래서 이제 놓치지 말라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찍었더니 결국은 이렇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금 뚫어가지고 이 혈관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응급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왔는데요. 이분 나이 많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이었고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담배도 안 피시고요. 고혈압만 딸랑 있으신데 뭐 본인도 황당하셨을 거예요. 매일 산도 가고 열심히 운동한다고 했는데 이런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뭐 집안도 난리가 났죠. 산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혈압과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이런 응급 상황이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면 조금 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제 얘기의 신뢰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몇 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젊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증을 한 140만 명이나 되죠. 굉장히 많은데 어떤 병이 있었나 봤더니 고혈압이 61%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으로 온 사람의 반 이상이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고혈압과 담배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앓고 온 사람에게서 갖고 있는 위험인자였던 겁니다. 이제 고지혈증은 조금 뭐 과장되게 진단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고혈압과 흡연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험인자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응급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합니다. 네. 심장병. 그러니까 암보다도 더 예, 높은 예. 거잖아요. 네. 우리 두 번째가 이제 암인데 네. 우리나라는 암이 첫 번째이고 심장병이 두 번째인 걸로 되어 있지만 이제 통계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전 세계 통계를 할 때는 각 암을 분리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암을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암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한국만 특별히 다를 리는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심장병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으로 보면은 사실 심장이 그렇죠. 1등인 예, 건 그럼 맞네요. 하나의 단일 기관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심장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혈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115에 75, 뭐 거의 정상이고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뭐 이 방 안에 있으신 분, 나이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분이 뭐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20에 10이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135에 85는 고혈압도 아니거든요.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40에 90이 기준인데 네. 그보다도 높지도 않은데 이 사람에 비해서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배나 되거든요. 20에 10이 올라갈 때마다 2배씩 되니까 2배, 4배, 8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미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매해 이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혈압의 현 상황을 알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의사 선생님께 알려서
환자를 진료하시는데 조금 더 그 환자들에게 좀 잘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런 팩트 시트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걸 잠깐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것을 이제 통계를 하는데요. 140이 90 이상이죠.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고혈압 환자인 거죠. 그다음에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아마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울지는 않으실 거고요. 봤더니 한 1,300만 명이 고혈압 있다는 겁니다. 와. 2024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오기 전에 체크했더니 네. 5,175만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30.1% 3명에 1명 정도는 고혈압 환자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많아요. 참 많죠. 네. 그런데 인지율이 77%, 치료율 73%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혈압인데 자기가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20몇 프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혈압인데도 알면서도 약 안 쓰는 사람 한 3% 됩니다. 이게 빠져서 한 74% 되고. 네. 근데 그 약을 다 조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한 58% 정도만 조절이 잘 돼서 결국은 고혈압으로서 조절을 잘해서 얻는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즉 10명에 4명은 고혈압 인지를 모르거나 치료해도 조절이 잘 안 돼서 그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꽤 심각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58.6%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조절을 잘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이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게 되면 아주 일관되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조절을 잘하고 있느냐? 그럼 그냥 씩 웃고 맙니다. 안 가르쳐 주죠. 비밀입니다. 네. 연령별 통계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 혈압이 올라갑니다. 20, 40, 60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는데 이완기 혈압, 뭐 최저 혈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나이가 들수록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더 높고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이 좀 더 낮기도 하죠. 그래서 혈압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가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생기는 변화와 같은 그런 변화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까? 유병률인데요. 나이별로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고 이렇게 보면 위가 남자고 아래가 여자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많죠. 그죠? 남자분들 더 많으시네요. 네, 많은데 딱 여기에서 갈립니다. 이게 이제 50대는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기에 이르게 되는데 한 10년 지나면서 얼추 봐도 이제 비슷하죠, 서로. 네. 폐경기 지나고 10년 이상 지나니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남성에 많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여성들이 더 많은 질환이다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확실히 남성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럼요. 젊은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자 남자 구분은 못하겠죠. 하여튼 근데 뭐 여성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또 본인 고혈압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나 가족 고혈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또 가족 중에 남성분이 그렇죠.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아까 늘어난까 말까 이런 걸 아까 질문에 잠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연도거든요. 한 24년도 98년도부터 2024니까 24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되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그럼 왜 늘어나느냐? 고령자가 많아져서 그렇죠.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혈압에 많은데 인지율 좋아지고 있죠. 이건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고혈압인지 알고 하는 것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혈압도 많이 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교육과 또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혈압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도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는데 치료 안 하는 사람들 한 3, 4%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뭐 그건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은 그 3, 4%가 1, 2%밖에 안 되고요. 젊은 사람은 3, 4%가 7,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고혈압인지 알려줘도 치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지 못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은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고 진짜 안 하고 그렇게 버텨도 될지 한번 좀 의심을 갖고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올라가야 되겠죠. 예. 네. 조절률을 보면은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조절률이 좋아질 테니까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열심히 조절 잘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뭐 보면은
한 20, 30% 환자들만 고혈압 조절해서 조절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 좋아져서 20, 30%죠. 옛날에는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아져서 이 정도인데, 이 큰일이죠.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강의가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약을 쓰고 치료를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변화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런 팩트시트를 만들면서 20, 30대 고혈압을 특별히 세션을 만들었어요. 하도 이게 말로 해도 잘 안 되니까 특별히 이렇게 세션도 만들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그런 건데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녹색이 좋은 겁니다. 녹색은 치료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빨간색은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65세는 보면은 좀 적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66% 조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년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 오늘 이 주제가 되는 젊은 사람들은 64.3%나 되는 사람이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치료할 리도 만무하고 조절될 리도 만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로써 좀 혈압 좀 열심히 재시고, 뭐 인지는 간단하죠. 혈압만 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고혈압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근데 네. 요새는 젊으신 분들도 검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혈압을 재실 텐데, 그러니까 난 젊으니까 이제 뭐 혈압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인지율이 떨어지는 네, 이제 워낙은 거예요. 고혈압 네. 진단은 한 번 딱 재서 고혈압을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재시면서 그 재시는 분도 오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고혈압이니까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걸 받아들이면 이분이 작년에도 높았고 올해도 높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나는 갈 때마다 높은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가는 순간, 검진하고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뭐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하시는 좀 거군요.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건강검진에서 높으면 거기에 분명히 전문가 상에서 꼭 혈압을 재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문제가 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20, 30대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군에서 형편없이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율도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로는. 그다음에 조절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게 지금 실선으로 굵은 게 젊은 사람의 고혈압인데요. 치료를 하기만 하면 역시 뭐 요새 젊은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지 조절률이 다른 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은 조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절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조절만 잘하게, 약만 잘 복용하기만 하면 조절은 진짜 잘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문제는 조절 안 하고 조금 간과한다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을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면 관심을 갖고 병원에도 갈 생각을 하고 실제 가기도 하고 약도 드시기도 하는데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쁘기도 하고 또 자꾸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 환자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자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꾸 이제 말을 던지려 젊은 사람들이 무슨 왜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냐, 그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데 그거 뭘 이렇게 벌써 먹느냐. 또 뭐 친구들도 야 너만 오래 살라 그래, 뭐 이렇게 나랑 같이 빨리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농담이겠지만. 네. 그래서 치료 지속률이 낮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이고, 본인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뭐 70, 80대 노인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치료 지속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뭐 벌써 그러냐.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도로 좀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결과로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뭐 한 30% 많다는 거고, 20, 30대는 인지율이, 치료율, 조절율이 훨씬 낮고, 그다음에 지속률도 낮다. 그러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우리가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는 뭐 그분들에게 혈압을 재개하는 국가 시스템도 마련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서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앞에 거 내용을 하면 많진 않지만 조절을 잘 안 해서 조절만 잘하면 조절이 아주 잘 되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조절률이 매우 낮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 평생을 틀어서 어떻게 혈압이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가령 뭐 7, 80대에서는 한 5, 60%가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혈압의 인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나이가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수축기 혈압은 계속 올라가지만 이완기 혈압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래가 편차가 심해진 거죠. 이런 편차가 심해지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 위는 뭐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데 밑에가 너무 낮다. 이거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것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혈압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혈압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측정해 보셨나요? 네, 저는 병원 갈 때 항상. 예. 혈압이 얼마인가요? 저는 되게 뭐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낮습니다. 네. 아주 이완기는 너무 낮아서 네. 뭐 막 다시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고. 예. 이완기가 많이 낮으면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런 특징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 건 알 테고 혈압이 얼마냐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뭐 수축기 한 135 정도 됐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낮은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네. 낮은 혈압 이완기 혈압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걸 관심 없게 본 거죠. 관심 갖고 보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기만 좀 보시는 수축기만 거죠? 보고 그냥 밑에는 쳐다도 잘 안 본 거죠. 네. 근데 젊은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보다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재는데 모처럼 이완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같이 반드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축기가 높으면 뭐 아까 심장병도 생기고 뭐 이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이완기 높은 거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건 맞느냐. 그래서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수축기가 높을수록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완기도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이 경사도 비슷해요. 그죠? 네. 이 경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똑같은 정도로 이 심장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완결합도 높으면 위험하다. 즉 이완결합도 꼭 같이 보시라고. 특히 젊은 고혈압 환자분에게서는 이완기 혈압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은 수축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완기도 같이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보시면 수축기나 이완기가 다 높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그런데 수축기가 높으면 위험한데 이완기가 높아도 비슷하게 위험도가 높죠. 이게 수축기나 이완기 둘 중에 하나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건 둘 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축기가 이게 둘 다 높으면 이렇게 많이 높지만 하나만 높으면 둘 중에 어느 거가 높더라도 심장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니까 꼭 반드시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수축기만 보시고 이완기를 안 보면 이런 위험성을 간과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아직 젊은데 혈압 좀 높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순환기내과 의사들은 좀 이런 생각을 덜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혈압은 사실 순환기내과만 보는 게 아니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고 계신데 그분들도 또 혈압을 재시는 다른 이런 관련 관계자분들도 뭐 젊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450만 명을 15년 동안이나 관찰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관찰했죠. 굉장히 이런 자료 뭐 쉽게 나오지 않겠죠. 굉장히. 근데 이 선생님께서 젊은 사람에게서 혈압이 높을 때 15년을 관찰했더니 이런 사망과 심장질환, 뇌졸중이 어떻게 오는지 봤더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이제 상대 위험도인데 2가 된다는 건 2배가 올라가는 거고 3이 되면 3배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젊은데 혈압이 높다고 간과하면 이렇게 한 15년 봤더니 이런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사망도 올라가니까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데 혈압이
높다고 문제가 될까?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자료는 뭐 아주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한 번 먹는데 평생 먹어야 되니까 꼭 이렇게 가능한 늦게 먹는 게 낫다. 아마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하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처음 써봤습니다. 이런 표현.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또 있습니다. 그럼 발생한 나이가 젊은 사람과 좀 나이 들어서 발생한 사람들의 예후가 다를까? 그렇죠? 누구는 똑같이 60이 됐는데 50세에 발생한 사람과 30세에 발생한 사람이 예후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를 무려 7만 명을 한 6.5년이나 관찰한 거죠. 그러고 봤더니 젊었을 때 발생한 사람이 심장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다는 건 위험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5세 이전에 젊었을 때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심장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발생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고스란히 이런 높은 위험도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낮춰야 되겠죠. 위험하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으로서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더라. 의사들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앞으로 조절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지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35세 젊은 친구가 제가 약이 떨어져서 혈압약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윗상사들이 어디 뭐 젊은 친구가 무슨 벌써부터 약을 해. 나는 10년 전부터 약 안 먹고 버티는데 무슨 젊은 애가 이렇게 약을 먹느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위험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의료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키 메시지로 위험하다. 그러니 조절하게 하는 시스템이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관리는 고혈압 진료 지침이라는 걸 따릅니다. 진료 지침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많은 의사분들이 이걸 보고 따르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이 진료 지침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저의 뒤와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 진료 지침을 현재 만드시는데 관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강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쨌든 가이드라인처럼 맞습니다. 이게 예.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예. 또 함께 만드셨다는. 이런 진료 지침은 한국 하나의 진료 지침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여러 개 진료 지침인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네. 자, 고혈압 증상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치료해야 되느냐? 뭐 젊은 사람 고혈압 괜찮겠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병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가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장기를 4개 써놨지만요. 이건 중요한 장기 4개만 써놓은 겁니다. 뇌, 심장, 콩팥, 혈관들. 자, 뭐 뇌는 뭐 중풍이 오는 거죠. 심장은 아까 그런 심근경색증,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고 이런 병들도 옵니다. 콩팥이 나빠져서 나중에 이 5기쯤 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혈관이 나쁜 대동맥에 무슨 병이 생기죠.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하게 이 치매에 관심이 많던데요. 이 치매도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고혈압 조절을 잘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오니까 혈압 조절을 뭐 다른 건 다 뭐 걸려도 된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치매는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물론 다 이게 죽고 사는 병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오니까 좀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앞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140에 90입니다. 분명히 140에 90. 그 다음에 한 번 딱 재서 140에 90 높으면 고혈압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 번을 재서 혈압은 왔다 갔다 거리죠. 해피름은 제일 높은 걸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고혈압 진단하면 안 되고요. 다 높았는데 모처럼 낮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는 고혈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재서 그 혈압이 평균적으로 140이 90이 넘으면 그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115에 75부터 높다 그랬으니까 정상이 120에 80이면 요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이 중간 그룹은 위험도는 분명히 있는데 고혈압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의 혈압, 고혈압 전 단계,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만 뭔가 관심은 가져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암의 전 단계랑 똑같이 나중에 암이 됐듯이 이것도 나중에 고혈압이 되는 일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고혈압 아니고 나는 고혈압 아니래. 이런 분들에게 전 단계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고혈압 아니래. 그 순간부터 이제 잊는 거죠. 걱정하고 갔다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반드시 우리가 환자에게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혈압을 재신 분에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고혈압 진단하기 정말 쉽습니다. 혈압 재면 되죠. 혈압 재면 되고 혈압계는 너무 많아요. 은행에도 있고 그다음에 휘틴센터에도 있고 그다음 국가기관에 가면 혈압계 다 있죠. 그래서 또 선물도 하기도 하고 옆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하는 건 되게 좋은데 잘 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준비된 게 5분 쉬라고 돼 있죠. 5분 안정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5분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5분 안정하라 그러면 사실 잘 못합니다. 5분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요. 혈압 재시기 전에 5분 안정하고 재세요. 그러면 그분이 5분 동안 뭐 하시는지 아세요? 담배 피는 사람은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그 다음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죠. 충분히 마십니다. 5분 동안에. 근데 여기 써 있죠. 커피,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커피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걸 다 하고 오시는 거죠. 자, 5분 동안 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5분을 안정하라고 이 진료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고 분명히 5분 동안 잘 안정하고 재십시오. 자세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혈압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백의 고혈압 또는 가면 고혈압 이런데요. 백의는 하얀 옷이란 뜻이죠. 의사들 가운입니다. 병원에 간호사, 병원에 가는 의사들 가운인데 이런 사람들이죠. 나는 원래 혈압 높지도 않은데 건강검진 갔든지 물론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 높다고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죠. 즉 평상시 높지 않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높은 거죠. 병원에 가서 하얀 가운을 보던 안 보던 떠나서 높게 나오는 거. 가면 고혈압은 반대입니다. 가서 회사에서 쟀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밖에서 쟀는데 높아서 너 혈압이 높으니까 병원에 가봐. 그래서 갔는데 실제 병원에 갔더니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높아서 하는데 왜 높지 않죠? 그러니까 가면 고혈압입니다. 실제 고혈압은 있는데 가면을 써서 고혈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고혈압은 실제적으로는 병원만에서만 높은 사람이고 실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을 쓰지 않지만 가면 고혈압은 실제적으로 밖에서 생활할 때 높은 사람이니까 병원에서만 일시적으로 나빴던 거고 그러니까 낮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고혈압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치료해야 되고 이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알죠? 이건 병원에서만 잰 혈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활동혈압, 밖에서 혈압을 재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혈압 재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가정혈압, 집에서 혈압도 좀 재고 어디 혈압계 있으면 다 재십시오. 그건 공짜, 대부분 공짜고 혈압계 재면서 돈 받는데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다 재십시오. 그리고 잴 때는 조금 커피 마셨으면 한 30분 쉬었다 재시고 안정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모처럼 재는데 잘 재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안정하고 혈압을 재십시오. 자, 혈압 재는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검증된 기기를 사용해라. 커프를 사용해라. 커프 위치. 커프가 뭔가 하면 이제 여기 팔에 감잖아요. 네. 그런 감는 기계를 커프라고 하는데 적당한 커프라고 되어 있는데 커프 본 거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근데 적당한 커프를 어떻게 찾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을 많이 해서 이 팔 사이즈가 거의 웬만한 사람 허리만큼 두꺼운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체구가 작으신 할머니들은 너무 작습니다. 거의 애들같이. 이럴 때는 혈압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커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표준 커프가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거에 맞게 혈압을 재시는 게 맞고요.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평균 커프라도 재십시오. 근데 자기가 유난히 크거나 유난히 작지 않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재지 말고 한 2번 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재라고 하는데 2번 재라고 그랬더니 쭉 한 번에 나가면 바로 또 눌러서 재는데 좀 쉬고 재십시오.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렇죠. 한 1, 2분 정도는 쉬고 재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누웠다 세웠다 하면서 재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본인이 하시긴 쉽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시면 아마 좀 재달라고 하시면 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번만 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혈압을 잽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팔을 재라, 어떤 사람은 왼팔을 재라, 뭐 이렇게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답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양쪽을 재서 높은 쪽을 잽니다. 높은 쪽이 정답이군요. 높은 쪽의 혈압. 그래서 딱 정하면 됩니다. 오른쪽이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항상 오른팔에서만 재십시오. 네. 오른팔에서 늘 높게 나오는데 어느 때는 오른팔에서 재고 다음 왼쪽 쟀다. 그러면 오늘은 조절이 잘 되네. 왼쪽에서 재면서 오른쪽에 재면서 오늘은 조절이 안 되네. 이거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정하고 항상 같은 쪽으로 재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정 혈압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의 고혈압과 감은 고혈압을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가정 혈압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혈압계를 사셔서 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팔기만 하고. 여기 써 있어요. 이 교육을 하라고. 제가 일단 표시돼 놨는데 교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안 합니다. 어디에서도 안 해줘요. 솔직히 저는 이 기계 회사를 이제 수입해다 파는 곳에서 좀 교육을 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하죠.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이런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유튜브에 잘 돼 있는데 가끔 보십시오. 한 번만 보셔도 되고요. 또 잊을만 한번 자꾸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재십시오. 아까 제가 잘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표시했는데 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 재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재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잘못된 혈압은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보고 잘못된 판단하게 하니까. 그래서 잘 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혈압을 재라 그랬더니 이게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는데 기록을 해야 되는데 110에 80이었다. 근데 어떤 날 쟀더니 170에 8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건 뭐 내 혈압 아니야. 이게 이건 잠시 올라간 혈압이지 내 거야 아니야. 그래서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혈압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기록하는 거, 기억하는 것만 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다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불편할 때마다 혈압을 잽니다. 불편할 때만 머리가 아파서 재고 누구랑 싸우고 나서 혈압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재고 불편할 때마다 잽니다. 그러니까 늘 높게 나오는 거죠. 자기 혈압이 아닌데. 그래서 언제 재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시고 식사하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5분 안정하고 혈압을 잽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저녁에 한 번 더 재십시오. 자기 전에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시고 일주일간 혈압을 재오시면 그거 이제 평균까지 해오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흡족하게 그 결과를 아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재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면 많이 재고 시간이 없으면 안 재기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파서 재시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는데 보통 이제 140에 9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집에서 재면 한 5를 떨어뜨려서 130에 8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백의 고혈압, 감은 고혈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시면 혈압만 딸랑 재고 약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몇 가지 기본 검사가 있다는 것, 엑스레이 심전도 찍고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도 보고 피 검사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것은 고혈압 있는 환자에서 기본 검사 반드시 검사는 해라라고 권고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이제 가령 35세 아무것도 없이 혈압만 높은 사람과 65세에 고혈압, 당뇨 있고 술, 담배 많이 하고 집안에 비만하고 집안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은 사람하고 이 위험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묻습니다. 병이 뭐가 있었는지 또 이전에 무슨 병이 있는지 가족에 무슨 병이 있는지
따져 물어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들과 혈압을 가지고 해서 위험군을 나눕니다.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고위험군이니까 위험군이 높은 군에 속하니까 열심히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분에게 조금은 그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류도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간이 혈압이 높으면 원인도 모르고 무작정 약을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한 5% 정도에서는 2차성 고혈압인 게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병들이 있고 이런 병들은 특징적으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마치 고혈압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찾아서 치료하면 혈압약 안 드셔도 됩니다. 혈압이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2차성 고혈압이 조금 높긴 합니다. 통계 자료는 뭐 너무나 다양해서 뭐 15 내지 20%까지 된다고 보고하는 통계도 보긴 했지만 대개는 이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 35세 고혈압 진단돼서 약을 먹는데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 35세면 85세까지 산다고 보면은 50년간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먹지도 않는데 혼자 먹어야 되는 거 같은 불편함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차성 고혈압을 요청하실 수도 있는,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환자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의사분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이분은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니까 뭐 왜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좀 언성 높이시지 말고 의사분께 그냥 조용히 문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인데 혈압은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고 생활 개선 요법과 혈압을 열심히 측정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 중간에 가정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혈압, 가정 혈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절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활동 높은 사람들은 약제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의사분들이 이런 걸 다 따져서 약을 드시라 말하시니까 조금 열심히 따르시면 될 것 같고 높을수록 혈압은 철저히 잘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0에 90을 목표로 하지만 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130에 80을 목표로 하고요. 자, 이 21살 남자인데 혈압이 높아서 왔어요. 24시간 혈압을 했더니 많이 높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네. 164에 109였는데 여기 보면 140에 80밖에 안 되죠. 이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뚱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30kg나 찌고 1, 2년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30kg 줄여서 올 거냐? 한 3, 40kg 줄여서 와라. 그랬더니 열심히 줄이겠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식이요법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덜 짜게 먹고 이런 걸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해봐야 혈압 조절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런 위험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걸 권하니까 무턱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꼭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만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3배에서 되고 가족력이 있으면 2, 3배 정도 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니까. 가족력이 중요하고 비만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만할수록 혈압이 높아지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비만. 사실 이제 젊은 사람에 비해서 비만이 혈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의학은 비만과의 전쟁인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비만하면 올라가는 병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되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되게 잘생겨졌잖아요. 옛날에 훨씬 뚱뚱했었습니다. 네, 살 많이 빼셨죠. 네, 살 많이 뺐죠. 네. 이분이 위땡땡이라고 하는 네. 약을 써서 효과를 본 분인데 되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면서 비만 약을 낮추면 도움이 되겠다.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제가 이 사람 한 얘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비만과의 전쟁을 보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이죠. 덜 짜게 먹어야 됩니다. 이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 문제이고 많이 줄여도 보건국에서 2배나 많이 지금 놓고 있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외식 많이 하고 회식하고 국물 좋아하고 맵부심이라는 매운 거 말. 좋아하고. 이거 매운 거는 짠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보면 여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높은 이유가 회식. 오늘 저녁에도 회식 계획이 있으면 오늘 불금이지만 뭐 이런 얘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면 심장병 늘어나고 사망도 늘어나고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음식 다 좋아하는 음식이죠. 짬뽕 하나만 먹어도요. 하루에서 먹으라고 하는 2000mg을 2배나 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짬뽕 시켜서 꼭 짬뽕 안 먹기 어렵죠. 우동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인데 안 먹기 어려우니까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싱겁게 만들 수도 없죠. 맛이 없으니까 조금만 드십시오. 남기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불금이지만 술 줄이십시오. 술 많이 드시면 혈압 올라가고 그다음에 나는 원래 일 자체가 운동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는 것과 노동을 많이 하는 것 틀립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높지만 바로 밑에 노동만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과 노동은 구분하셔야 되고 다르다.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내십시오. 그다음에 담배 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담배 백약이 무효하지요. 그래서 담배는 꼭 끊으십시오. 담배 피는 사람은 혈압 조절도 잘 안 됩니다. 잠을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혈압이 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을 꼭 자야 되는데 적게 자도 혈압이 올라가고 많이 자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잠 조금 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4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 사람 몇 시간 5시간 자고 이 사람 6시간 잔다고 자랑했는데 제프 베조스는 7시간 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제일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7시간을 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많이 오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압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적지 않고 열심히 조절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오늘 듣고 바로 잊지 마시고 오랫동안 보십시오. 만약에 잊을만 하면 작심 3일이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꼭 요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지만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데요. 아주 잔뜩 준비해 주셔서 강연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몇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큐상천의 세상님 질문 한번 볼게요. LDL 관련된 질문 또 주셨는데요. 네. 고혈압 주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운동과 어떤 식사 조절만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약간 높으면 당연히 낮출 수 있죠. 약간 높으면. 근데 LDL도 이제 콜레스테롤의 종류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인데 약간 높으면 이런 걸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130에 80, 누구 140에 90으로 하니까 LDL도 가야 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7, 80까지 낮춰야 되고 누구는 100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 80까지 낮춰야 되면 저걸로 그렇게까지 낮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이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지 얼마만큼만 낮추면 되는지를 따져 물으셔서 아까 LDL이 보니까 146이시네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100까지 가야 되면 한 50을 낮춰야 되는데 저걸로 해서는 진짜 저는 생활개선요법을 개과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약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생각보다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건 우리 다 잘 알죠. 네. 질문이 좀 더 있긴 한데 사실 오늘 7시까지 세계 고혈압의 날 특집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질문 저희가 잘 남겨두고 이제 남은 시간에 또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이제 늘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 사실 이제 진료를 볼 때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이분들에게서 조절을 좀 끊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통계하면 약을 줘서 이렇게 막 좀 약간 위험한 그림도 보여줘서 하게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나가요. 근데 통계를 보면 1년 있다가 반이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을 더 사료해서 그 반이 그래도 반의 반은 더 좀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런 노력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런 매체도 중요하고 의사들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뭐 저는 사실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혈압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좀 뭐 오늘 앞으로 남은 강의도 잘 들으시면 소위 얘기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라고 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편욱범 교수님과 함께 세계 고혈압의 날 첫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요. 남은 2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계속 남겨주시고요.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